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아니면 보고 계신 이 모니터,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아주 작은 칩이 들어있죠? 바로 반도체인데요. 오늘은 이 작은 발명품을 둘러싼 무려 80년간의 거대한 전쟁, 그 정말 놀라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 3개의 회사가 전 세계의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한 산업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부터 펼쳐볼까요? 모든 게 시작된 곳, 바로 미국입니다. 반도체라는 개념이 처음 태어난 그 순간로 한번 가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트랜지스터라는 아주 작은 부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47년에 AT&T 벨 연구소에서 발명한 작은 스위치 같은 건데요. 전기의 흐름을 껐다 켰다 제어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엄청 크고 비효율적인 진공관이란 걸 썼거든요. 이걸 대체하면서 말 그대로 현대 전자공학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위대한 발명을 한 쇼클리 박사, 성격이 좀 많이 괴팍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연구소를 차렸는데 밑에 있던 진짜 똑똑한 핵심 인재들이 다 못 견디고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운 회사가 바로 페어차일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요. 더 대단한 건 그 페어차일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또 나와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인텔이라는 사실. 실리콘밸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막 태어난 반도체 산업, 그럼 첫 고객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왜냐고요? 1957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거든요. 미국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졌죠.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냉전, 우주 경쟁이 불붙으면서 미사일이나 우주선에 들어갈 전자장비를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야 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게 초기 반도체 산업을 키운 진짜 결정적인 힘이었어요. 자,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뭔가를 발명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미 있는 기술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응용의 대가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죠. 상황이 딱 이랬어요. 미국은 나사 같은 곳에 들어갈 엄청 비싸고 복잡한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근데 일본은 그 기술 특허를 사와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디오, 계산기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수 엘리트를 위한 하이테크, 일본은 모두를 위한 가전제품.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죠. 그리고 이 전략, 이게 제대로 터집니다. 소니가 만든 트랜지스터 라디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요. 일본산 전자계산기는 그냥 시장을 싹쓸이 해버렸죠. 이렇게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품에 집중하면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대량 생산 기술과 제조 기반을 쌓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경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일 쇼크였어요. 1973년 석유파동, 전 세계가 불황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해요. 미국 회사들은 어이구 큰일 났다, 허리띠 졸라매자 하면서 투자를 확 줄여버렸죠. 근데 일본 회사들은 아니야,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정말 위기 속에서 미래를 본 대담한 배팅이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투자는 생산 효율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요를 극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불량품 없이 제대로 된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는 건데 이걸 잡은 거죠. 그러니까 품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싼 칩을 막 쏟아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일본이 디램 시장의 80%를 먹어버리는 절대 강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1984년에 디램 시장을 처음 만들었던 인텔의 점유율이 고작 1.3%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83%를 차지하던 회사가요. 이건 뭐 자기가 만든 시장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인텔은 디램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새로운 도전자,
바로 한국이 등장할 차례거든요. 과연 한국은 이 거인들의 싸움에 어떻게 뛰어들었을까요? 바로 이때 아주 결정적인 지정학적 변수가 터집니다.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위협을 느낀 미국이 칼을 빼든 거예요.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걸 맺어서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본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물론 미국은 한국을 도우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조치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저가 경쟁자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게는 퍼펙트 스톰이 온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본 칩은 갑자기 비싸졌죠? 개인용 컴퓨터, PC가 막 보급되면서 메모리 수요는 폭발했죠? 심지어 IBM이 PC 설계를 공개해서 아무나 값싼 부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렸죠?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1983년에 미국 마이크론의 기술 지원으로 막 시장에 뛰어들었던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이 바로 이 기회의 파도를 타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삼성은 정말 역사에 남을 도박을 합니다. 모두가 망했다면서 투자를 줄이고 몸을 사릴 때 삼성은 정반대로 갔어요. 회사의 명운을 걸고 투자를 늘려서 생산량을 미친 듯이 폭발시킨 겁니다.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다른 경쟁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까지 버티는 그 유명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남들과 다르게 가자 수준의 역발상 투자가 아니었어요. 시장을 아예 초토화시켜서라도 내가 최후의 1인이 되겠다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승부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치열했던 전쟁,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시장 구도를 한번 보시죠. 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무서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니 시장은 완전히 재편됐고 결국 딱 3개의 거인만 살아남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1위 삼성, 그리고 그 뒤를 잇는 2위 SK하이닉스, 이렇게 2개의 한국 기업과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생존자인 마이크론, 새로운 삼국지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메모리의 가격과 기술 방향은 사실상 이 세 회사가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80년의 거대한 역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과연 앞으로의 80년,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놀라운 과거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